정비사업인데 맨 앞에 우리 정비법의 용어의 정의 한번 가볼까요? 요약서의 그 232페이지. 정비사업인데 뭐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있죠. 그 중에서 뭐 개선사업은 똑같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이랑 재건축사업도 기본적인 원칙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신설된 겁니다. 보면은 자, 재개발 사업에서 뭐 열악, 밀집 똑같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까지는 똑같은데,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기업의 시장 군수나 내지는 주공 이런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내지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일 것. 그러니까 맨 앞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나 주공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이고 니은의 요건이 갖춰지면은 그 개선 사업은 공공재개발 사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개선 사업이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가 시장 군수나 주공일 것. 그 다음에 니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의 연면적이나 세대수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이 지분형 주택이 뭐냐면 소유자랑 그 주공이 지분을 나눠 갑니다.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주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싸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이 경우 뭐 이건 대통령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됐고. 그래서 주공이나 시장군수 등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이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거 빼고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도 뭐 양호, 밀집 이건 똑같은데,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욱에 시장 군수나 주공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이거나 재건축 사업의 대행자일 것. 그 다음에 니은에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이 세대수가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기 힘들 수 있지만 일단 공공재개발 사업이랑 공공재건축 사업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근데 재개발 사업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이거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원래 1번은 있던 거고 2번이 신설된 겁니다.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국계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얼마죠? 제가 하죠. 250. 근데 이 지역에는 조례로 200으로 정해놨다라고 해보죠. 근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정비계획에서 250까지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보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용도지역을 바꿔버리는 거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용적률 상한이 올라가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빨리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권자, 정비계획 위반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소리고 3번은 따로 볼 건 없습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신설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사항 추가라고 해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게 거기 237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맨 위에 박스가 정비계획 위반 제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정비계획을 위반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1번이 제일 중요했었고 나머지는 뭐 그 5번에 토지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것들 뭐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할 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다가 뭐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니까 시읒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토지등 소유자 다른 책에는 몇 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4번 했는데 토지등 소유자가 다른 책에 제가 이거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려가지고 해서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읒 해가지고 하나 써도 되겠죠. 토지등 소유자가 공공재개발 사업 또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럴 때도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등 소유자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제한 사유들은 너무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1번 정도, 그 기역 정도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양도라고 해서 이거는 아까 조합에 있는 건데 255페이지 가볼까요? (255페이지) 그 박스에 나오죠? 255. 거기 박스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고 거기다가 5번, 6번 해서 넣으면 됩니다. 5번, 6번. 그 다음에 그 7번 해서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거.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건 참고로 보시고 5번, 6번인데 아까 5번에 보면은 지분형 주택이라고 했죠. 지분형 주택은 주공이랑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갖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공에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양도를 하는 겁니다. 지분을. 그건 괜찮습니다.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자, 조합원의 지위양도인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투기과열지구 아니라도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공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거 이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거.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아까 시장구수나 주공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그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5번 이건 뭐냐면 263페이지 가보실까요? 263. 거기 제목에 보면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비율이라고 했죠. 그 소형주택 여기 보면은 계속 소형주택 이런 게 나올 건데 그 소형주택이라는 말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바꾸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주택 이렇게 싹 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수도권의 과밀액재건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시도 조례를 정하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만큼을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겠습니다. 그 소형주택이라는 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건데 그걸 국민주택 규모주택 이렇게 바꿨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주택.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얼마나 짓는지 뭐 퍼센트 이런 거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요거는 나중에 잠깐 쓸 때가 있을 건데 요거 나중에 책으로 한번 볼 거고 거기 펴놓으십시오. 그거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소형주택을 국민적 규모의 주택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몇 퍼센트 짓는지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뒤에 보면 됩니다. 뒤. 2페이지.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이 장이 아예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이 장이. 그래서 보면은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라고 되어 있죠.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해서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소유 유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을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아까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습니다. 여기도 심의를 거쳐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임항권자는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를 통해서 신청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3번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모집이라고 해야겠죠. 모집하려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똑같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자, 정비구역 이 지정 되고 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실시 이런 것들 허가받아야 되죠. 시장군수 등에게.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서 딱 두 가지 행위만 제한한다고 했는데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기억이 안 나시면 찾아봐야죠. 노트에 31페이지 30페이지 3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수직선이 있고 정비구역 지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 7가지 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투기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했죠. 지분 쪼개기 제한해서 딱 2가지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그거. 그래서 요거 제한하는 기간이 얼마죠?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한 차례만 1년. 제한 나오면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그 별표까지 쳐놓고 자,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요걸 제한을 합니다. 요거 함부로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여기는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그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건데 여기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재개발 예정구역,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서는 모집은 할 수는 있지만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죠. 지금 프린트에 나오는 건.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3번에 다시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이 2가지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또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고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의 건축물이 분양받을 건축물이 77조 1항이 뭐냐면 제가 이걸 다 써놓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 어디 있었다. 이게 아니라 거기 266페이지 볼까요? 우리 요약서. 요약서에 266페이지 거기 4번에 지분 쪽이 금지 규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소유자 수 증가라고 했죠.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구분되고 그게 77조 1항입니다.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의 분양받을 건축물이 7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소유자 수가 늘어날 때에는 7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 날을 우리가 아까 기준일이라고 불렀죠.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즉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서도 이렇게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준일 다음 날에 이런 짓 하면은 분양받을 권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고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근데 요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했으니까 다른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수립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은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요 오타가 아니라 이거는 법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시행자 지정이 안 되면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시행자 지정 이 1년 안에 안 되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요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 요거 정도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요것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그 3번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3번은 보지 마시고 4번 공공재개발 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의 주택 건설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그러니까 아까 이종일반은 250이었죠? 이 250의 120%까지 더 완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걸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 요만큼. 그 다음에 법적 상한 용적률이 요만큼. 그 다음에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 요만큼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요걸 뺀 용적률 요만큼 에다가 20% 이상 50% 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방법에 관해서는 55조를 준용한다. 55조가 뭐냐면 그 아까 263페이지 263 이건 아까 77조였고 그 다음에 55조는 263페이지에 맨 밑에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 요걸 또 다 적어놓기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263페이지에 가로 3번 보면은 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장, 비율 얼마만큼 짓는지 그런 건 됐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공 이 사람들을 인수자라고 합니다. 여기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 인수자가 이 사람들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 가격은 표준 건축비라고 보고 요걸 기억하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건축비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4번 그 가로 4번은 됐고
인수자와 협의 이런 거 됐고 5번에 6번에 소형주택을 인수를 위한 절차의 방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의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그냥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55점입니다. 55점. 요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초과 용적률에다가 지은 임대주택을. 그 다음 공공재건축 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을 날부터 국계법에 따른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아까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그걸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더 높게 짓는 겁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를 해주는데 공공재건축 사업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만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라고 해서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개발 안 하는 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정도만 완화 안 해준다라고 기억하죠. 니은디귿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요거죠?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 요 노란색 부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요만큼입니다. 근데 아까 이 지역에, 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법정 최대 한도가 요만큼. 법정 최대 한도는 요만큼.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요까지 완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공재건축에서는 요까지. 근데 공공재개발에서는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를 해준다라는 거죠. 더 짓는 거죠. 더. 그 다음에 요 완화받은 용적률에다가 정비계획으로 정거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여기에다가 일정 비율만큼, 그 비율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20% 이상 50% 이하인데 그 비율만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여기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에다가 법적 상한 용적률 요만큼, 여기다가 40% 이상 70% 이하의 범위에서, 여기는 40% 이상 70% 이하죠. 주택 규모,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때도 뭐 밑에 이런 거는 그냥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아까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 한다라고 했죠. 여기도 기부채납.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해보죠. 용적률이 이렇게 완화를 해줬죠. 용적률 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은 겁니다. 이럴 때 건축비는 뭐 표준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막 이렇게 적용됩니다. 아무튼 무슨 건축비를 정하는데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나 기본형 건축비로 하는데 요거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하죠?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요것만 기억해 보죠. 기부 체납. 용적률 완화로 인해서 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만큼 지었고, 이럴 때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형 건축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한 거죠. 요것만.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 뭐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감정가로 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완화받은 거에다가 지은 거니까 건축비는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원래는 못 짓는 데다가 완화받는 바람에 짓기로 했으니까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3번, 4번, 5번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뭐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공공재개발이랑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 그거만.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죠. (40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04페이지 문제집.
지금 나눠드린 게 이제 4월 중순에 개정이 되고 7월 중순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3개월 후에 3개월 시행이 되는데 사실은 뭐 출제 가능성으로 따지면 낮습니다. 낮은데 뭐 강의를 하니까 이거는 뭐 개정된 걸 안 넣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작년에도 주택법의 개정 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작년에 주택법의 개정 사항이 많았고 엄청 중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정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였는데 나올 줄 알고 되게 강조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조합의 해산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조합 모집 한번 해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주택조합 모집 신고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에서 모집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인가를 2년 안에 받지 못하고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 여부라든지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노트에 보면은 네, 네? 그게 아닌데? 주택법인데? (51페이지) 51페이지에 그 오른쪽 하단에 그 주택조합의 해산이라는 거 있죠? 그게 작년에 이제 7월 달부터 시행이 된 조문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엄청 중요한 거라서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안 나왔죠. 그러면은 저런 것보다 이제 중요도는 이제 떨어지니까 뭐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오늘 나눠드린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너무 상세하게 보진 마시고 공공재개발이랑 공공재건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우수나 주공이 시행자로 참여한다 이런 것들, 그런 거 정도 이렇게 막 얼마까지 하고 이런 것들 뭐 날짜까지는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올해는 이거 51페이지에 주택조합 해산 이런 거는 거의 문제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 그래서 404페이지 문제 한번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면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려우면은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보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틀린 것. 입안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죠? 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첫 번째,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다시 보면은 건축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지금 나와있는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안전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았을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상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도 및 주거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죠? 요청을 받으면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렇죠? 적정성 검토는 공적기관만. 한국시설안전공단이랑 국토안전관리원. 여기. 그 다음에 5번.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겠죠. 시도지사에게.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시도지사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 재개발 사업의 경우 2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만 준다고 했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줄 때는 원칙 하나만. 그 다음에 국장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국장이 아니, 보면은, 아까 재건축 사업이 시행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죠. 개선 사업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90%, 임대주택은 30%,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는 80%, 임대주택은 20%, 재건축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60% 이하만큼 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했을 때,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임대주택.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건 시도지사의 요청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요청입니다. 해설 한번 볼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공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세입자나 소유자들이 요청하면은 요걸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달라는 거죠.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 이런 거죠. 토지는 시행자가 가지고 건물만 내가 분양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빠지기 때문에 이걸 반값 아파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빌렸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나 소유자들이 요청할 때입니다. 세입자나 소유자들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4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공급 대상자 외의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일반 분양한다 이 말이죠. 공급 대상자한테 주고 남은 게 있으면 일반 분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이게 그냥 보면은 우리 아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 2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라든지 종전주택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의 범위 안에서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에서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라든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의 범위 안에서 더 주는 거지 60제곱미터를 안 넘으면 안 준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주민대표의 틀린 것 토지 등 소유자가 저양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시장군수나 주공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는 주민대표회의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이랑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그 다음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사항에 관해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랑 세입자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대표회의랑 세입자까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의원의 법적 의결 정족수의 완화. 법에서 정해놓은 걸 정관으로 지 맘대로 바꿀 거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법정 의결 정족수를 완화를 정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5번에 옳은 것.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정관의 내용 배운 적 있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운 게 있습니다. 자, 제, 구, 비, 시, 설. 정관의 기재사항 중 이걸 바꿀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고 했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정관의 기재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배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이거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 여기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요거는 정관의 기재사항 요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 조합 설립인가 후에 이제 주공이 시행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조합은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주공이 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고시일이 아니라 그 고시일의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저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감사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어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 이하까지. 화이팅!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이건 사업 시행 방식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죠.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오피스텔까지. 이 오피스텔은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이외의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면적은 3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가 있죠. 오케이. 6번 재개 4321, 안가 4343, 왜 4332 가지고 푸는 거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4, 3, 2, 1이죠. 그 다음에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 이거 조합원의 자격, 자구, 이거는 3분의 2.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조합원의 비용부담,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이런 것도 바꿀 때는 3분의 2. 그 다음에 7번. 이게 진짜 보면은 재개발은 4321이죠? 재개발은 4321.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아닌 지역. 왜? 4332. 4321, 4332.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분수로 절대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분해 이렇게 나오니까 431, 4332 이렇게 딱 순서대로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옳은 거. 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모여야 되죠? 5명. 정비 사업에서는 5명.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준다.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합니다. 무조건. 자, 다시 조합장은 1명이고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왜죠? 왜 4332. 그러니까 면적은 3분의 2고 소유자 요건도 없죠. 그냥 틀렸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 그래서 그 노트를 보시면은 33페이지에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의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죠. 근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게 사업 시행 계획서랑 관리 처분계획.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인데, 그 늘어난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거죠. 그거. 그래서 분양 신청 안 하고 돈 받고 나가면은 어차피 일반 분양분으로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늘어난 사업비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자 우리 그 개발법에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게 정환학 게임. 그래서 정관, 그 다음에 환지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요건 개발법에서 총회 정관상. 자, 이런 게 정비법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데 일단 이것들이 여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정관은 똑같이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사업 시행 계획이랑 관리 처분 계획은 20%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동의해야 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이랑 개발 계획에 대응되게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요거는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이죠. 정비법에서는 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까지, 그리고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임원의 선임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정비법은 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까지, 그리고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근데 단, 여기 단서에 있는 게 임기 중 권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거.
요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죠. 다만 임기 중 거리되는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건 제외한다는 건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제외하니까. 총회 의결 사항에서 제외되니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장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은 보궐 선임도 조합장은 제외한다는 건 조합장은 보궐 선임도 총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래서 조합장의 보궐 선임은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보면은 자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죠. 다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건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병이나 해산이죠. 정비법도 합병이나 해산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발법에서 이 해산에서 제외될 게 뭐냐면 청산금의 징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여기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요 5가지가 정비법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정비법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일단 요거라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요거라도. 그래서 환지계획이랑 개발계획 대신에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사업시행계획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일단 20%가 출석해야 되죠. 출석은 20%. 그 다음에 동의요건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찬성. 그 다음에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러니까 20%가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고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다. 이 2가지.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411페이지 보시면은 9번 옳은 것.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했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렇게 뭐 요거는 써두시려면 개발법에 가면은 정화나 게임에는 써져 있겠죠. 그 노트에 개발법 조합에 가면은 거기 22페이지 총회 정관사항에 보면은 정화나 게임화가 써져 있죠. 그럼 그 옆에다가 정관 똑같고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을 정비법 거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개발법에는 임원의 선임이라고 돼 있다면은 정비법에는 임원의 선임, 해임 뿐만 아니라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다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지만 조합장의 보궐 선임은 안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정비법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거 말고. 사람 바꾸는 거, 뭐 시행자, 시공자, 설계자 뭐 이런 것도 바꿀 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바꾸는 것도 총회에서만 하고 감정평가업자 바꾸는 것도 총회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바꾸는 거.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런 것들 선정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비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9번에 분양 설계는 일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했던 건 뭐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종전권. 2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죠. 우리 집 고치는 겁니다. 우리 집 고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즉, 자, 대통령령으로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은 이렇게 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입니다.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관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고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화지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구조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철거해서 원칙적으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철거하는 건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여기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우범화지대 우려가 있죠. 범죄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구조의 허가를 받아 미리 철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데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아까 여기 정리를 하네. 거기 가보면은 34페이지 노트에 착수해서 제가 화살표 내려가지고 딱 써놓은 거 있죠. 그겁니다. 그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면 일단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죠.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는데 첫 번째, 시행자가 동의했거나 내지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사용수익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봤던 게 철거에서 원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철거하는데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죠.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4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죠?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행자가 동의했으니까. 사용수익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시행자가 동의를 했으니까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철거는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철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 자, 다시 한번 써보면은 분양 신청을 받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걸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인가를 받죠. 준공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통지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하는 거죠. 이걸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보죠. 공사 받고 나면은 준공인가를 받죠. 준공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요거는 분할 절차를 하고 나서 측량하고 분할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받을 사람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준공인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고시라는 절차가 지금 여기는 없죠? 준공인가 받고 나서 측량하고 분할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받을 사항을 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게 여기서 잠깐 끊기니까 문제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자, 일단 11번부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